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그 현대사회에서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봄으로써 그 안에서 어떻게 현대회화가 또는 현대예술이 구성되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현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대 또는 근대 또는 근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전부 모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던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 특징을 가리키는 개념이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러니까 중심에 섰다는 거거든요. 인간의 중심에 섰다는 것은 인간이 그동안 중심에 있었던 신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이죠. 그걸 대표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또는 은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표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제가 언젠가 그 독일에서 어떤 화장실에서 본 낙서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은 죽었다, 니체. 니체는 죽었다, 신. 조금 재밌는 말이죠. 그런데 장난 삼아서 써본 거고요. 우선 신은 죽었다는 말 자체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은 죽었다는 말은 은유적 표현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많습니다. 그런데 논리적 표현으로는 자기 모순을 함축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이 만약에 있다면 그 신은 죽은 다음에 신이 아니잖아요. 죽을 수 없는 것이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 신이 있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신이 실제로 있었다면 죽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는 말은 논리적 표현이 아니고 은유적 표현이라고 봐야 되고, 그 은유적 표현은 신이 어떤 중심의 자리에서 밀려났다는 거예요. 이때 중심의 자리에서 밀려났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뭐의 중심이었냐, 무엇의 중심이었냐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위치의 중심이 아니고 가치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추구해온 가치를 단순화시켜 보면 진리, 정의 그리고 아름다움이에요.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 그런데 진리가 무엇이지? 정의가 무엇이지? 아름다움이 무엇이지? 이런 물음은 사실은 고전적이고 전현대적인 물음입니다. 옛날에는 진리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물음이었는데 그건 현대사회에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진리에 대한 물음은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진리와 참과 거짓, 진위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또는 정의와 불의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선과 악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미와 추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즉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이전에는 신이었다면 현대사회는, 즉 모던은 인간이 그 중심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의 기준이 됐다는 것이 휴머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모던은 인간이 이 서브젝트, 주체의 자리에 쓴 거죠. 반면에 프리모던, 그러니까 전 현대사회, 신이 중심에 있던 사회에 인간은 단순히 대상이었어요. 대상이었는데 오늘날은 이제 포스트 모던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탈현대 또는 후근대 또는 후현대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이때는 엄밀하게 말하면 주체와 대상 이런 관계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해체했다는 말인데, 어쨌든 전현대, 현대, 후현대 또는 탈현대 이런 말들 속에서 누가 중심에 서느냐, 주체가 되느냐, 주인이 되느냐.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인간, 그 중에서도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된 사회를 가리키고 그것을 휴머니즘의 이름으로 이야기됐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란 뭘까요? 우리는 우리 전통적인 한글로는 인간이란 말 대신 사람이란 말을 쓰죠. 사람이란 말을 쓰고 한자로는 인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50년 전 일본 사람들이 서양 문헌을 번역하면서 인간이란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말은 기껏해야 150년밖에 사용되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150년 전 이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인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말이니 하겠죠.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 인간이란 말을 왜 그러면 번역했을까? 우리가 그냥 인자로, 일본 사람들이 사람 인자로 번역하면 되는데 왜 간자를 넣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당신의 영혼과 육체가 누구의 것인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즉 여러분은 다 몸이 있죠? 또 마음이 있죠? 정신이 있죠? 영혼이 있죠? 이 모든 게 누구의 것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전부 다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150년 전 이전에 살았던, 이 땅에 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네 영혼과 육체가 누구 것이니? 누구의 것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부모님, 더 나아가서 조상님의 것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내 몸과 육체는 단순히 내 것이 아니고 나의 뿌리에 해당되는 것, 즉 조상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단발령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단발령이라는 게 뭐예요? 머리를 자르라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거죠.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단발령이 내려지고 실제로 여기 채두관이라는 어떤 요즘 말하면 공무원이죠. 공무원 채두 머리를 채집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머리가 긴, 즉 단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거리에서 만나면 상투를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직업이 있을 정도였어요. 이게 이제 김홍집 내각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것을 곧 내 영혼을 자르라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즉 내 머리를 자르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만큼 내 신체가 단순히 내 것이 아니고 내 조상, 내 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싸울 때 그냥 네가 뭘 잘못했어, 너는 왜 이래, 이렇게 싸우면 좀 덜 화나는데 너희 아버님은 그래? 너희 어머니는 그래? 그럼 어쩌겠어요? 싸움이 더 크게 나겠죠. 뭔가 내 뿌리를 건든 거니까.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현대사회, 즉 모던을 구축했던 서양인들에게 내 영혼과 육체는 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간자를 넣었을까? 그냥 홀로 있다는 말을 쓸 건데, 그런데 내 것이라고 하는 내 영혼과 육체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내 영혼과 육체가 내 것인데 그 내 영혼과 육체는 내 안에 있을까요? 내 육체는 단순히 내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어디까지가 내 몸인지는 다른 바깥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결정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의 이해인데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봐요. 좀 쉬운 말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을 지금 소개서를 쓴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소개서를. 그럼 소개를 쭉 할 때 뭘 써요? 주로 내 몸 안에 있는 걸 씁니까? 아니면 내 몸 바깥에 있는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씁니까? 그렇죠? 여러분 소개서를 스스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우리는 나를 소개할 때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걸 소개하는 게 아니고 내 몸 바깥에 다른 사람, 사물, 사유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영혼과 육체는 나의 것인데 그 나의 것인 영혼과 육체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거라죠. 그래서 우리는 사이간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 현대성, 현대사회, 휴머니즘, 계몽주의로 이해한 사람은 홀로 내 마음속에, 몸속에 있는 게 아니고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있다.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이간자를 넣은 겁니다. 그게 휴머니즘에 대한 우리 동양 삼국, 즉 한중일이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휴머니즘이 인간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뭔가 중심에 뭔가가 쓰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주변으로 물려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중심에 쓰이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주변으로 물려나요. 휴머니즘은 인간이 중심에 섰고 그 인간 중에서도 뭐가? 인간의 이성이 중심에 서는 거예요. 이것은 이 별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그냥 한번 떠올려 보라고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이 중심에 서는 순간 주변부로 밀려난 것들이 있겠죠. 뭐가 주변부로 밀려나겠어요? 첫 번째는 사람 내에서도 이성이 중심에 서는 순간 감성이, 육체가 이런 것들이 주변으로 밀려나겠죠. 주변으로 밀려나면 좀 억울하겠죠. 그런데 이 주변으로 밀려난 것들이 전체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이런 자연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연적인 것은 이제는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특히 인간 이성의 이름으로 언어를 빼앗긴 존재들이 반란을 하는 어떤 그런 그림을 형상화한 겁니다. 혹시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뭔가 게임이라든가 또는 그 인터넷 같은 데서 뭔가 봤을 법한 그림이지만 사실은 이 그림은 그랑빌이라는 화가 그린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원래 이 그림을 그린 그랑빌의 원 이름은 장 제라르라는 이름인데요. 제라르 또는 지라르라고도 읽는데요. 1803년에서 짧은 시를 살다 갔죠. 1847년까지 살다 간 분인데 왜 그랑빌이라는 이름을 바뀌었냐면 이름이 좀 두 개가 있냐면요. 이 제라르가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근데 아버지도 화가였나 봐요. 근데 화가인 아버지가 어느 순간 그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림 그리기도 싫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워낙 그림을 잘 그리는 아들의 그림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서 그림을 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 그랑빌이 그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자기를 이용해. 그리고 자기 이름을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서부터 이름을 아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랑빌이라고. 슬픈 이름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잘 보시면 동물들이, 그러니까 동물들이 왜 이름을 빼앗겼냐, 이 말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 원래 우리는 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잘 생각해 봐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동물,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동물한테는 인간하고 차별화된 어떤 조금은 저급한 존재, 좀 부족한 존재, 더 나아가서 적어도 이성적이지 못하고 사유하지 못하는 어떤 본능적인 존재로만 오늘날 우리는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지난 시간에 오원 장승엽의 그림에서도 동물들이 나왔죠. 그런데 이 동물들을 인격화하는, 동물이 마치 인간이 되고 인간이 동물이 되는, 그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기본적으로 무너뜨려가는 대표적인 예술가, 그러면 프란츠 카프카를 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회 되시면 카프카는 소설은 짧은 것이라도 꼭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변신이라는 작품, 또는 성이라는 작품 등등 많은 작품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작품은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런 얘기 앞서서 우선 예전에 사람들은 동물과 인간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동물서라는 책에서 쓴 대목을 제가 약간 인용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수의 동물들에 있어서 우리는 온순함과 사나움, 온후함 또는 심술구즘, 용기 또는 수줍음, 두려움 또는 자신감, 원기왕성함 또는 야비한 교활함, 그리고 이 일에게 관해서는 총명에 가까운 것들을 관찰하게 된다. 인간에 있어서 이러한 특질들 중 일부는 동물들에게 있어서 이에 상응하는 특질들과 비교할 때 단지 이 말이 중요합니다. 양적으로만 차이를 보인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 인간과 동물이 질적으로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유할 수 있고 영리하고 또 이성을 가진 존재고, 동물은 단순히 본능적이고 조금은 뭔가 무능하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다시 말하면 인간은 생각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반면 동물은 생각이 없는 그런 존재로 확실하게 종적 차별을 두는 경향이 강하지만, 원래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과 동물의 사이는 양적인 차이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에 있어서도 인간이 조금 더 양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 뿐이지, 아예 인간에게만 이성이 있고 동물에게는 없다, 이런 사고방식들은 사실은 휴머니즘 또는 현대 모던과 함께 좀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 버거라는 사람이 쓴 본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의 일부를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19세기까지 인격화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었으며 이 둘 사이의 근접성에 대한 표현이었던 것이다. 인격화는 지속적으로 사용된 동물들을 이용한 은유의 잔재였다. 지난 2세기 동안, 그러니까 19세기하고 20세기 동안 동물들은 점차 사라졌어요. 사라졌다는 말이 예술에서 사라졌다는 거죠. 어떤 인간화된 형태로, 인격화된 형태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동물은 경험과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예전에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동물뿐만 아니라 작은 어떤 스쳐 지나가는 어떤 잡초 하나에도 숨겨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죽어있는 사물에 대해서도. 그런데 점점 그런 것들 뺏어가고, 동물들은 아예 이제 그런 비밀 따위는 없는 그런 존재로, 그러면서 이렇게 새롭게 꾸며낸 천진함은 인간에게 일종의 향수를 자극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동물들의 세계는 인간과 구별된, 차별화된, 그래서 따로 밀려난 어떤 배제된 공간 속에서 천진난만을 가진, 천진난무한 어떤 그런 세계로만 그려졌지, 인간적인 세계로는 전혀 그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간들이 그렇게 동물들을 따로 밀폐시켜 놓고 그렇게 인간과 차별화된 존재로 만들어 놓고, 하지만 가다 놓은 거죠. 가다 놓고 그러면서도 인간들이 동물들한테 뭔가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고 싶고, 뭔가 야생의 뭔가를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동물원에 가보십시오. 실제로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까? 여기 이제 인간이 동물원에 갇힌 옛날 나치 시대에 독일인 포로들이 갇힌 모습을 제가 잠깐 보여줬어요. 조금 더 이야기를 진척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을 인간의 세계에서 추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업적으로 약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들이 있거든요. 그럼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들을 어디다 보내요? 동물원에 또는 동물 보호구역에 또는 사파리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 가서 뭔가 동물들이 막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 말이 됩니까?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다양한 어떤 특시들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무균실에다 여러분을 집어넣어 놓고 천진난만하기를, 천진난만하고 뭔가 막 활기 있기를 바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많지 무균실에 들어가면 그 힘할 데가 잠밖에 못 자거든요. 그런 것처럼 동물들도 실제로 동물원에 가보면 왜 사람들은 동물원에 가다 놓고 동물들이 생기 있길 바라는 것, 그게 인간의 어떤 왜곡된 욕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은 이제 점점 기계처럼 이용되다가 심지어 식품이나 어떤 기계를 움직이는 원료로 사용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제 몸에도 지금 동물의 기운이, 죽어간 동물의 기운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바르는 로션을 비롯한 다양한 이 화장품에 다 동물들의, 죽어간 동물들의 어떤 것이 재료로 사용되거든요. 그뿐이겠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옷에도 동물들의 많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동물들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방식으로 동물들을 억압하고 규제하고 통제하고 배제하다 보면 사실은 인간도 똑같은 방식으로, 보이지 않지만 인간도 똑같은 방식으로 규율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사람이 쓴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사람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생산성 있는 노동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걸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컨베이어 벨트 아시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돌이 많다고 쳐봐요. 이쪽으로 옮기는데 10사람이 하나씩 돌을 지어서 옮기는 방법하고 쭉 일렬로 서서 돌을 계속 나르는 방법하고 어떤 것이 노동 생산성이 높겠어요? 내가 혼자 돌을 치고 저쪽으로 가다 보면 노는 시간도 있겠죠? 좀 힘들면 쉬기도 하겠지? 조금 더 힘들면 살짝 옆으로 빠져 놀기도 하고 그러겠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런 모습이죠, 원래는. 그러니까 열심히 막 그 기계처럼 일하는 게 아니고, 기계처럼 노동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약간 좀 딴짓도 하고, 딴 데 가서 좀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이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사람은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쭉 일렬로 쓰게 하고, 일렬로 한 가지만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를 쓰게 되면, 컨베이어 벨트에 쭉 있게 되면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거죠. 이걸 제일 먼저 실현한 것이 포드 회사입니다.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인데, 그래서 테일러리즘 또는 포드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작업 또는 노동 생산성을 높여가기 위해서 인간을 어떻게 하면 기계처럼 똑같은 일을 하게 하는가. 그래서 잘 혹시 기회가 되시면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컨베이어 벨트 앞에선 찰리 채플린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은 나사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나사를 계속 돌려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나사를 돌리고 어떤 사람은 망치를 때리겠죠. 어떤 사람은 조합을 시키고 똑같은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포드 회사에서 노동 생산성을 30배까지 높였습니다. 생산력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방식으로 인간이 기계처럼 된 거예요. 노동 생산성은 높아졌지만 인간이 마치 사물처럼 둔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한 노동자가 노동 숙련도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언제든지 나는 나사만 돌리기 때문에 나사만 돌리는 사람이면 대부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전에는 어느 정도 내 숙련도가 나의 삶의 경험이고 또 가치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존중받고 평가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언제든지 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대체 가능한 존재로 전락해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마치 다 쓰고 나면 버려지는 부속품처럼 그런 시대로 전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인간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 배제된 것, 바깥으로 밀려난 것, 자연, 동물, 식물,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이 그런 방식으로 밀려나는 과정에서 인간도 똑같은 방식으로 밀려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애완용 동물처럼 동물들이 이제 이렇게 기계처럼 이용되거나, 요즘에는 심지어 집에 와서 애완용으로 이제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동물이 이처럼 인간 사회에서 바깥으로 밀려나는 만큼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의 형상이 동물을 닮은 것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중적인 거죠. 인간의 모습에. 그러니까 배제시키면서 생명이 없는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인 것처럼 대형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바로 그 동물원의 모습이 인간 삶에 배제되고 감금된 것들의 장소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좀 더 길게 하면 요즘에 애완용 동물을 반려동물 하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강아지하고 삽니다. 강아지하고 사는데 잘 좀 재밌으라고 보신 건데요. 국민 소득 수준에 따라서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하는데 1만 달러에서 반려동물 문화가 시작된대요. 2만 달러에서 발전하고 그래서 3만 달러가 되면 동물이 인격화된답니다. 동물이 인격화되면 그런 사회가 되면 결국 인간이 동물화되는 거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재미있는 설문조사인데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연인과 결혼할 수 있는가? 여성들은 남자들은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많이. 여자들은 좀 싫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결혼할 수 있다나 없다나가 있다가 더 많잖아요. 남자는 결혼할 수 없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반려동물을 너무 많이 키우면 결혼하기 싫다는 남자들이 많다니까 이건 순전히 이제 좀 여러분 쉬는 시간의 의미에서 해준 건데, 그러니까 애완, 반려 좋은 말이죠. 특히 애완보다는 반려가 함께 간다, 동반자다, 동물을 그렇게 이해해 준 것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이제 반려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순전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너를 그냥 옛날에는 애완용으로 취급했다가 이제 너하고 같이 갈게. 그건 내 입장에서는 좋은 말이지만 동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네 인생까지 이제 동반해줘야 되냐? 예? 뭔가 철저하게 배제되게 시켜놓고 더 이상 어떤 야생성도 있을 수 없게 제거한 상태에서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으로 가까이 두는 인간의 모습이 과연 정말 그런 건가? 한번 반성해 보자는 거죠. 아까 그랑비라는 화가가 그린 또 다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잘 보시면 보십시오. 인간 세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야생동물의 세계를 사람들이 그래요. 동물을 완전히, 그래서 사파리를 만들어 놓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 욕망의 가축장처럼 그 동물원에서 너무 애들이 막 생기가 없으니까 이제 사파리로 막 가잖아요. 야생동물의 세계를 보려고. 또 그런 방식으로 요즘에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인간들도 막 권투샷 같은 거 보면 지금 막 K1, K2에서 막 훨씬 막 예를 들어서 야구장 같은 거 참 보십시오. 이런 것이 과연 동물들을 배제하는 방식하고 인간을 소외시키는 방식하고 어떤 유사성이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구장에 가서 우리는 야구는 하지 않으면서 야구하는 모습을 보고 일종의 관우증 환자처럼 뭔가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남이 하는 어떤 모습을 보고 쾌락을 느끼는, 그게 동물들의 세계에 반영했던 걸 똑같이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억압된 욕망이 꿈꾸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 하지만 그곳은 꿈꾸는 자들의 출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시면 그랑비 그린 그림인데 악어, 이렇게 다 동물들이 있죠. 여러 가지 제가 잘 모르는 그림들이지만 사실 인간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어찌 보면 야생의 악어보다 더 개걸스럽게 세상을 먹어치우는 그런 동물들의 형상일 수도 있고, 인간들의 동물화일 수도 있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인격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해주는 그런 세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져서 다음 시간에 조금 이어서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